자, 이번 시간에는 극한의 정리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학 2에 논리 체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 체계를 한번 살짝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어떤 내용을 정의하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정의한 건 뭐지? 극한에 대해서 정의했잖아요. 그럼 정의했으면 그것에 대한 성질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극한을 처음 배웠으니까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걸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아무튼 극한에 정의하고요, 극한에 성질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이제 정리예요. 그리고 이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이제 접근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한의 정의 배웠고 극한의 성질했으면 극한에 대한 정리가 있어요. 정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는데, 정리라는 말하고요, 법칙이란 말하고 좀 아주 유사합니다. 알겠죠?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사용하는 직각삼각형의 정의가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에 대한 정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레벨인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 직각삼각형을 배웠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른다는 얘기는 배우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극한에 정의가 있는데요. 극한에 대한 정리가 있어요. 극한에 대한 정리를 이름하여 이렇게 붙여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빵집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보다는 이 정리가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리미트, 즉 극한이 들어가 있으면 샌드위치 정리는 직각삼각형을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레벨만큼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애들이 이게 가르치다 보면 정리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운 거 다 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미분의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한 뭘 배울까? 성질을 배우게 될 거고요. 미분에 대한 정리를 배워요. 그러니까 미분할 때 미분에 대한 정리를 당연히 사용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그냥 넘어갈까봐.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요, 막 유형을 많이 외우려고 막 하지 마시고,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미리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엔 진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쓸 것인가, 두 번째는 성질을 쓸 것인가, 세 번째는 정리를 쓸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까를 확인을 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배운 걸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배운 내용을 그냥 싹 다 갖다 버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막 유형 외워서 뭐 몇 번 유형, 이런 유형은 뭐 이렇게 풀어, 그렇게 해서 계속 수학 공부를 하면요,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도 그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기억이 안 나게 되고 자꾸 자신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막 나 이런 거 풀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수2부터는 우리 내신에 수능 문제가 많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평가원이나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잘 융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문제 풀 때 그렇게 적용하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수2 할 때마다. 지금 처음 극한에 대한 정리하면서 수2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한번 살짝 언급을 좀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이제 극한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보죠. 극한에 대한 정리는 언제 쓰냐면 극한에 대한 부등식에 써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에 대한 정리를 한번 살짝 얘기해 보면 설명할 때 먼저 그래프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교과서상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교과서에선 보통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요. 나는 수학 2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가 앞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다항함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함수였지? 유리함수였습니다. 그 다음 무슨 함수였지? 무리함수였습니다. 뭐 요 정도 안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프를 사용하는데 다항함수에서 1차, 2차, 그 다음에 상수 뭐 요 정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살짝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부등식의 처리인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극한값을 계산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극한값 계산한 다음에 하나의 극한값이 3 나오고요. 하나의 극한값이 2가 나왔대요. 그러면 3이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문제에서?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극한이 3, 극한이 2, 너 3이 2보다 큰 거 아니? 맞아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극한을 계산해서 대소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아예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은 두 번째. 극한의 식의 변형을 통해서 또 식의 변형이네요. 그 대소 비교, 즉 부등식을 한번 해결하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무리함수라고 할까요? 그렇죠?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y는 f의 x라고 합시다. 그리고요 상수함수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y는 g의 x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뒤쪽은 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교과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가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얘는 뭐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y는 h의 x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극한값을 구하면 얘가 극한값이 제일 크겠지 뭐. 그 다음 얘겠지 뭐. 그 다음 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럼 어디서의 극한값이냐면 아주 독특한 경우. 이런 경우일 때 그래서 얘가 x는 a입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에서 보시면 fx가 제일 크잖아요. hx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쓸까요? h의 x의 다시 h의 x의 함수값이 항상 오른쪽에선 다 작아요. 이렇게 할까요? 뭐보다? gx보다 다 작아요. 약간 칸을 띄워놓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gx보다는 fx가 또 커요. 뭐 이렇게 된 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칸을 돌려서 리미트 x를 a까지 보내고요. 여기도 리미트 x를 a까지 보내고요. 리미트 x를 a까지 보내는데 물론 a의 오른쪽에서 가고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a의 오른쪽에서 가고 있다고 하면 위에 있는 극한값도 1로 향해서 가는 거고요. 얘에 있는 극한값도 1로 향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극한값도 1로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극한값이 모두 다 목표값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극한값을 나는 알파라고 합시다. 여기가 파란색, 노란색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극한값이 알파, 뭐 함수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함수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 전체의 함수값이 뭐가 됩니다?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전체의 함수값도 뭐가 되는 거지?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이 함수값도 얘가 알파, 얘가 알파니까 결국 알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은 부등식인데 극한값을 돌리는 그 순간에 목표값이 이렇게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없던 등호가 형성될 수 있어요. 됐어요? 등호가 형성이 되면서 단지 조심할 거 양 끝에
극한값이 어때야 되는 거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얘도 알파, 얘도 알파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빵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뭐 하면 가운데 힘이 떨어져.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리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는 극한값 계산할 때 부등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학 원일 때도 살짝 얘기했던 건데 양 끝값으로 중간값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반대쪽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쪽은 hx가 제일 위쪽에 있고요. gx가 중간에 있고 fx가 왼쪽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요. f의 x가 g의 x보다 더 어떤 애고? 작은 애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hx가 제일 큰 놈인데 여기다가 역시 동일하게 나 문제 풀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나 문제 풀 때 이렇게 한다고요.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역시 극한값, 이 전체의 극한값이 몇인 거죠? 알파. 이럴 때만 써요. 그럼 얘 극한값도 뭐가 되는 거지?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운데 극한값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 그러니까 없던 등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해되고 있는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상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계속 그래프와 식을 두 개 같이 해야 되니까 세트를 좀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이름은 뭐라고요?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부등식을 해결할 때 식을 변형해서 처리합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양 끝값으로 중간값의 극한값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제 극한에 대한 정리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해해서 이 얘를 식으로 정리한 거죠. 그렇죠? 식과 그래프를 항상 같이 염두에 두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죠.